안녕하세요. 행복해야만 할 결혼 3년차 신혼부부가 왜 헤어졌을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박은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공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은서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단 하나뿐인 딸, 은서를 온 마음을 다해 키웠습니다. 외동딸이라는 신분은 은서에게 축복이자 때로는 부담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사랑과 기대가 자신에게만 쏟아졌고, 그 무게를 어린 시절부터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은서의 아버지는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 애쓰셨고, 주말마다 은서의 손을 잡고 동네 서점에 가서 책을 사주시던 기억이 은서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활달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은서의 친구들까지도 집으로 불러 간식을 만들어주시며 마치 자신의 딸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은서네 집은 언제나 따뜻한 밥 냄새와 어머니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야말로 인꼬부부였습니다. 결혼 35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은서와 어머니는 현관까지 나가 맞이했고, 두 분은 저녁 식사 후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은서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기에 결혼이란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한 은서는 27세 되던 해 회사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 강영준을 만났습니다. 형준은 IT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은서는 형준의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형준은 항상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은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으며, 무엇보다 은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형준의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셨고, 형준에게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은서의 부모님은 형준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형준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딸 잘 부탁하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부턴 자네는 우리 아들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형준의 눈가가 붉어졌던 것을 은서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형준은 회사 생활 4년 차였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그리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느라 저축할 여력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은서 역시 회사 생활을 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큰 돈을 모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저축을 합쳐도 서울에서의 전세 자금에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은서의 아버지는 조용히 은서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내가 시집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순 없지. 아빠가 그동안 조금 모아둔 게 있어. 너희 신혼집 전세 정도는 마련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사양했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외동딸인데 이것도 못해주면 아빠가 아니지. 형준이도 그래야 덜 부담스러울 테고, 너희가 행복하게 시작하는 게 아빠 소원이야. 결국 은서의 부모님은 서울 신축 아파트 전세금 전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힘들게 평생 모은 저축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준비물과 살림살이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형주는 그 고마움에 은서의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며 평생 은서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은서의 부모님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신혼집에 반찬을 가득 싸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형준과 둘이 술 한잔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고 때로는 용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은서가 직장 생활로 지쳐 있으면 손수 저녁을 차려주시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가셨습니다. 형주는 그런 장인, 장모님을 진심으로 따랐고 명절 때마다 친정을 먼저 방문하자고 말할 정도로 친정 부모님을 아꼈습니다. 은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자신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친정 부모님, 그리고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별탈 없이 지내시는 시부모님.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은서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은서 부부는 아이를 계획하고 있었고 조만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토록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은서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은서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형광등은 너무나 밝고 차가웠습니다. 은서는 3일 내내 그 빛 아래서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자신의 슬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은서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사람, 어머니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물 한 모금도 은서가 억지로 입에 넣어드려야 겨우 삼키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고 가끔씩 여보 라고 작게 중얼거리시는 모습에 은서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35년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한 반쪽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은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어머니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면 어떡해, 약속했잖아. 나보다 하루만 더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은서는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서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너무나 작고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어머니는 5kg 이상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날 어머니는 갑자기 집에 가야 해. 내 아빠 저녁 먹으러 올 시간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서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엄마, 정신 차려봐. 아빠는 이제 없어. 은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자 어머니는 멍하니 은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신 듯, 아, 그렇지. 아빠가 멀리 떠났지.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문객들은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은서 부부의 지인들까지. 은서는 기계적으로 절을 하고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어머니만 걱정했습니다. 형주는 장례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조문객 응대, 장례용품 주문, 발인 준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은서는 그런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형주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물론 슬픔을 표현하긴 했습니다. 빈소에서 울먹이기도 하고 장인어른,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하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형주는 금방 감정을 추스르고 실무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어머니 곁을 지키며 울고 있을 때 형주는 장례 비용을 계산하고 발인 차량을 예약하고 화환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슬프지 않아? 은서가 한밤중에 물었을 때 형주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슬프지. 당연히 슬프지. 근데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잖아. 당신과 장모님은 너무 힘드시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남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고마웠지만 왜인지 모를 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형준에게 아버지는 그저 처리해야 할 일의 대상처럼 보였습니다. 셋째 날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다 오열하시다가 까무라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은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아빠 없이 어떻게 사냐? 집에 가도 아빠가 없잖아. 밥을 해도 혼자 먹어야 하고 산책을 가도 손 잡아줄 사람이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은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남편을 잃은 슬픔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혼자만의 삶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35년간 함께한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제는 어머니 혼자 견뎌내야 할 고통이 된 것입니다. 은서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절대로.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에서 돌아오는 길, 은서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준 씨, 엄마를 우리 집에 일주일만 모시고 있으면 안 될까? 지금 엄마 상태 봤잖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아빠 흔적이 가득한 집에 혼자 계시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연히 허락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형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서야, 장모님 상황은 이해하는데 우리 집이 좁잖아. 그리고 장모님도 본인 집에서 쉬시는 게 편하실 거야. 낯선 환경보다는 말이야. 형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만. 엄마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데 혼자 두면 어떡해? 그럼 내가 매일 친정에 들러 출퇴근길에 들러서 확인하고 남편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은서는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르는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혼자 계시면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그냥 무너지실 것 같아. 내가 곁에 있어야 해.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장모님 집에 당신이 가서 있으면 어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나는 우리 집에서 혼자 지낼게. 그게 낫겠어. 남편의 제안에 은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더 넓고 어머니도 익숙한 환경에서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아버지의 흔적이 없는 공간에서 어머니를 자신의 품 안에, 자신의 공간 안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매 순간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밥을 차려드리고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싶었습니다. 친정집은 아버지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소파, 아버지가 신던 슬리퍼, 아버지 옷이 걸린 옷장.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에게는 칼날처럼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형준의 표정은 울그락 푸르락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도착한 날 저녁, 은서는 작은 방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불을 깔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환경에서도 아무 말씀 없이 누우셨습니다. 은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은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신 것입니다. 멍하니 앉아 계신 어머니 맞은편에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현관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준이가 오라고 해서 왔다. 사돈 어른 돌아가셔서 위로도 하고 내가 힘들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시어머니는 외적으로는 며느리를 위하는 것이지만 은서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남편이 계획한 일입니다. 어머니를 집에 모신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남편이 시어머니를 방패막이로 데려온 것입니다. 은서는 형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당신도 회사 다녀야 하고 장모님 돌보려면 사람 손이 필요하잖아.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견제이고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을. 그날 밤 은서는 형준과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엄마 일주일만 모시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어머님을 불렀어? 은서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형준은 차분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서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어머니 두 분이 계시면 우리 모두에게 좋잖아. 비록 집은 좁아 터졌지만 말이야.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딱 일주일.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은? 나는 당신 엄마가 힘든 거 이해해. 근데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장모님 때문에 불편한 것도 싫어.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지. 형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서에게 지금은 논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은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자신이 알던 남편과 지금 눈앞에 있는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은서가 진짜 형준의 모습을 이제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은서는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드시게 하고 싶었고 시어머니께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나오셔서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부엌에 들어오셔서 은서를 도우려 하셨을 텐데 지금의 어머니는 그럴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사돈 어른 진지 드시라고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는 네, 어머님하고 대답하며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슬픔도 이겨내셔야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은서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지 겨우 나흘밖에 안 된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만 작게 끄덕이셨지만 은서는 어머니의 눈가가 또다시 붉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은서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사 시간은 고문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돈 어른도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요양원 같은 데도 알아보셔야죠. 요즘은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은서가 시집 온 지 벌써 3년인데 아직도 애가 없네요.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형준아, 너 승진 어떻게 됐어? 내 형은 벌써 과장됐는데 모든 말 하나하나가 은서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는 말은 은서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아직 60도 안 되셨고 건강하세요. 요양원 같은 곳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까봐.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은서는 그 눈빛 속에서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형주는 옆에서 은서야, 어머니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라고 거들었고 은서는 젓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은서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내내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아니 시어머니와 단둘이 계신 어머니가 괜찮으실까? 점심시간에 은서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진지는 드셨어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었지만 딸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은서한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전해요. 나랑 잘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에는 묘한 승리감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짐이 더 늘어나 있었고 안방 옷장에는 시어머니의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은서가 물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형준이가 며칠 더 있어달라고 해서 사돈 어른 돌보려면 내가 힘들까봐 내가 도와주려고. 며칠이 아니라 정착하시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서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형준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니면서 장모님 모시기 힘들잖아.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니 좋은 일 아니야? 은서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의 남편이 하는 말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충고를 했습니다. 사돈, 이제 홀로 사시려면 뭔가 취미 생활을 가지셔야 해요. 계속 집에만 계시면 우울증 걸려요.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은서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나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데 이렇게 잘만 살아요. 은서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지 10년이 넘었고 그것도 오랜 투병 끝에 예상된 이별이었습니다.
어머니처럼 갑작스럽게 아무 준비도 없이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어머니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은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내가 힘들 것 같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딸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삼키고 딸을 위해 떠나려 하신다는 것을. 은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날 밤 은서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친정집으로 모시고 가기로.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은서는 아직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이대로 지속할 수 없다는 것. 남편에 대한 신뢰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어머니의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뭐 하는 거야? 라고 묻자 은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올게. 그럼 그렇지. 진작 그렇게 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원하셨던 거죠? 우리 엄마 쫓아내는 거. 쫓아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도와주려고. 시어머니가 항변했습니다. 도와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여기 있는 게 싫었잖아요. 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서야. 형준이 소리쳤습니다. 너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은서가 되받아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나흘밖에 안 됐어. 나흘. 그런 엄마를 일주일도 못 모시게 하고 어머님까지 데려와서 우리 엄마 쫓아낸 거잖아.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해야.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형준이 말했지만 은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알았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은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 뒤에서 형준과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길, 은서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유일한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차는 아버지가 결혼할 때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명의는 은서였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 어머니를 눕혀드린 후 은서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 아버지 구두, 거실에 아버지 안경, 침실에 아버지 잠옷. 은서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자주 올게. 매일 올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은서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라고 반복하셨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서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준이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연속으로 전화가 왔지만 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은서야, 차 어디 있어? 차 가지고 간 거야? 당장 차 가지고 와. 내일부터 출근은 어떻게 해? 은서는 차를 세우고 문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민준이 걱정하는 것은 은서가 아니었습니다. 은서의 감정도 어머니의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차였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결혼 선물로 사주신 이 차. 명의는 은서지만 남편이 주로 출퇴근에 사용하던 이 차.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1시간 동안 5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형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친정에 간 거 알잖아. 은서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차 키 줘.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차 없으면 어떡하게. 형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서는 차 키를 꽉 쥐고 말했습니다. 이 차 이제부터 내가 탈 거야. 엄마한테 가려면 차가 필요해. 그리고 그 차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거잖아. 뭐? 형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쓰던 거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같이 쓰던 거? 지금까지 당신만 출퇴근한다고 썼잖아. 나는 항상 지하철 타고 다녔고. 은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은서야, 지금 이게 무슨. 형준이 말하려 했지만 은서는 남편을 지나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옷가지를 챙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의 전화와 문자는 수백 통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서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은서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중고차 매매단지로 향했습니다. 차를 매각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차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딜러는 차를 꼼꼼히 살펴본 후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바로 팔게요. 은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은서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오직 은서만의 계좌로. 이것이 은서의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집도 결혼 준비물도 그동안 친정에서 해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산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은서에게 형준이 다가왔습니다. 차 어디 있어? 주차장에 없던데? 은서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팔았어. 뭐? 형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어? 차를 왜 팔아? 내 차니까 팔았지. 문제 있어? 은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래도 같이 의논을 해야지. 형준이 소리쳤습니다. 의논? 우리 엄마 일주일 모시겠다고 할 때는 의논 없이 어머님 데려오고 차는 왜 의논해? 형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서는 침실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거야. 각오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은서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차를 판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형준은 은서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은서 역시 형준을 외면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저녁에 퇴근해도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형준은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해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형준의 뒷모습을 보며 은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하고 차라도 새로 사자고 했을 텐데 지금의 은서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식사도 각자 해결했습니다. 은서는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히 토스트만 먹었고
저녁은 친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먹었습니다. 형주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한때 은서가 정성껏 차려주던 식탁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김치와 계란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형준이 먼저 말을 걸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은서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은서는 할 말 없어라고 짧게 답하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형준은 문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시댁으로 돌아가셨지만 떠나기 전 아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은서는 벽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은서가 화가 많이 났어요. 말도 안 하고 차는 이미 팔아버렸대요. 어떡하겠어요. 은서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형주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판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여준 차가움, 어머니를 일주일도 모시지 못하게 한 것, 시어머니를 방패막이로 데려온 것,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은서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간 것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은서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의 한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서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자신이 정말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박은서 씨 맞으시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 앉자 변호사는 차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은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무너진 어머니, 일주일만 모시겠다던 자신의 부탁, 그것을 거부한 남편, 시어머니를 데려온 일,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은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은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3년입니다. 자녀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신혼집 전세금은 친정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고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혼인 중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반반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전세금을 마련해 주셨고 그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남편 측의 기여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고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해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법적으로 큰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정서적 학대, 배우자로서의 의무 소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쪽이 합의하면 빠르게 진행되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은서는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결심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은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 소장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전세계약서 등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은서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양식과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가 적힌 안내문. 은서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혼하는 거구나. 은서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3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시며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은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증명서를 떼고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전세금을 송금하신 기록, 결혼 준비물을 구입한 영수증, 친정에서 보내준 생활비 기록까지 하나하나 모으면서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친정의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를. 서류가 다 준비되자 변호사는 이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배우자의 정서적 학대와 배려, 부족, 시댁과의 갈등 조장 등을 명시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전세금이 친정의 특별 증여임을 강조하고 은서의 단독 소유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남편분께 소장을 전달하셔야 해요. 직접 전달하시거나 법원을 통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은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에 든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형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형준은 은서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은서야, 우리 진짜 이야기 좀. 형준이 말하려 했지만 은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봉투가 형준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형준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읽던 형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혼 소장? 형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읽어보면 알 거야. 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은서야, 농담이지? 이혼이라니. 형준이 다가오려 했지만 은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아버님 돌아가신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한다고? 형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때 당신이 보여준 모습 때문이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뿐이야. 형준이 항변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현실적이었어. 너무 현실적이어서 사람 같지가 않아. 은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형준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서류도 다 준비했어. 형준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잖아. 대화? 우리 엄마 일주일만 모시자고 할 때, 그렇게 애원하고 부탁했을 때 대화했니? 시어머니 데려올 때 나한테 물어봤니?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형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침실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형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아예 친정에 가서 엄마 모실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은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나가?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 형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아니, 여기는 내 집이지. 은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집이지. 전세 계약도 4명이고 당신 돈 한 푼 안 들어간 집이잖아. 당신이 나가는 게 맞지. 은서의 말에 형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고 했어. 마침 전세 기간이 3개월 남았으니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돌려받고 계약 해지할 거야. 은서가 덧붙였습니다. 미쳤어? 집까지 빼앗으려고? 형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야. 당신 거였던 적이 없어. 형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서는 짐을 다 싸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서야. 형준이 뒤따라왔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이렇게 끝날 사이 아니잖아. 형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서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우리 엄마를 집에서 내보냈을 때, 그때 이미 끝난 거야. 이혼 소송이나 기다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리고 은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형준의 은서야. 라는 외침이 들렸지만 은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서야? 이 밤에 왜?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서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여기서 살게. 엄마랑 같이. 어머니는 은서의 상태를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딸을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어린 시절 자신이 자던 방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벽지, 그리고 어머니의 숨소리. 은서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서는 어머니를 본격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슬퍼하셨지만 딸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의 휴대폰에는 형준의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지만 은서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이미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승계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은서는 즉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새 세입자가 보증금을 입금하면 형준에게 당장 집을 비우라고 최종 통보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은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은서는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이틀 후 은서는 형준에게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5일 이내에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차갑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형준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친정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서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형준이 서 있었습니다. 은서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왜 왔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고 했잖아. 은서가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제발 얼굴 좀 보자.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형준의 목소리는 초췌해 있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현관 밖 복도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형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은서를 본 형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서는 3주 만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좀 야위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했고 예전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형준은 자신이 알던 은서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형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은서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장모님 힘드셨을 때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못됐어. 형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형준을 바라만 봤습니다. 형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데려온 것도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야 알겠어. 차 판 것도 그럴 만했어. 알아.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한 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형준은 은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서는 손을 뒤로 빼며 피했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거, 잘못했다는 거 다 알겠어. 근데 그게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니? 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달라지지. 내가 달라질게. 은서야, 나 정말 반성했어. 앞으로는 당신 말 잘 들을게. 장모님도 우리 집에 모시고 살아도 돼. 아니, 모시고 살자. 내가 장모님 잘 모실게. 형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를 모시겠다고? 엄마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줘야 할 때는 안 그러더니 이제 와서? 은서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당신이 보여준 게 진짜 당신이야.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지. 은서야. 형준이 애타게 불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가 변할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형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서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아버지 장례식 3일 내내 일주일만 엄마를 모시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당신한테 준 기회였잖아. 근데 당신은 그 기회를 차버렸잖아. 은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한다고 해도 이미 내 마음은 닫혔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아. 형준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끝인 거야? 3년을 함께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형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3년은 소중했어. 하지만 그 3년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어.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뒤의 것들을 사랑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형준이 벌떡 일어나며 항변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럼 왜 우리 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 왜 차를 팔았을 때 그렇게 화를 냈어? 왜 지금 집을 비우라고 하니까 찾아온 거야? 은서의 질문에 형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나였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해준 것들이었어? 은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 사랑이 진짜였다면 우리 엄마가 무너지셨을 때 곁에 있게 해줬어야지. 돈이나 집이나 차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야지. 형주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은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형주는 자신도 모르게 은서의 뒤에 있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마음보다 현실적인 것들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이제가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일 안에 집 비우는 것 잊지 마. 다음 주에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있을 거야. 변호사한테서 연락할 거야. 은서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은서야. 형준이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은서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그건 거짓이 아니야. 형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 잘 지내. 은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한참을 서 있던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그런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서야, 괜찮니?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닦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은서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은서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원래 터질 일이었어요. 아버지 일이 없었어도 언젠가는 터졌을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은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은서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은서는 어머니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따뜻함, 이 사랑, 이 유대감. 형주는 약속대로 5일 만에 집을 비웠습니다. 은서는 집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형준의 짐은 모두 사라져 있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열쇠와 함께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행복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형준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은서는 그 쪽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집을 둘러보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도 곧 새 주인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법원 조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형준은 재산 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은 은서의 아버지가 마련한 것이 명확했고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위자료는 소액이지만 형준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달 후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은서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한 거죠? 은서는 속으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은서는 아버지가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선택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지켰다는 것을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이혼 후 은서는 친정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고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은서야, 오늘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샀어. 저녁에 구워줄게.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제가 구워드릴게요. 엄마는 쉬세요. 은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은서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은서는 회사에서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업무 능률도 올랐고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승진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커리어를 더 발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응, 우리 딸 왔어?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이 일상적인 대화가 은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머니와 딸 두 사람만의 작은 가족이었지만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TV를 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너 나중에 다시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돼. 엄마 때문에 혼자 살 생각하지 마. 은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은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은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엄마가 의지하고 살아야겠어. 엄마,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엄마는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살아요. 그날 밤 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끝낸 것,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킨 것, 그것이 은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아침, 회사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 주말에 계획한 어머니와의 여행,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고 어머니의 유일한 의지처였으며 스스로 당당한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복수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것을 되찾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서에게는 가장 강력한 복수였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며칠 후 은서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꽃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잘 모시고 살게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은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집에 가자, 딸아. 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고 평화로웠으며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과 아픔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가족과 결혼 생활 사이에서, 의무와 선택 사이에서 방황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